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 안녕하세요. 저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자 바로 뉴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 뉴스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근데 지금 강남에서 네. 지금 싱크홀이 좀 대규모로 발생을 했다면서요? 아 맞아요. 그 언주역 8번 출구 앞에서 그 폐임 현상 때문에 이게 전면 통제가 됐었거든요. 예. 이제 수자원공사에서는 이거를 우리가 퇴근 시간 전까지는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화면 보시죠. 지금 전면 통제는 어느 정도 풀려 있는 상태이고요. 대신 아직 공사가 다 끝난 건 아니라서 한 2개 차선 정도를 막고 공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2개 차로 뚫어놨어요. 그래서 아마 퇴근하시는 길에 조금 막힐 수 있으니까 이 길은 좀 피해 가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본격적으로 뉴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부동산 PF 관련한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그 부동산 PF 사업 정상화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는데요. 부동산 PF 연체율은 2.17%, 당국은 상승 추세가 둔화되고 위험 확산은 없다라고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 6월 말 기준 금융권 전체 부동산 PF의 대출 연체율은 2.17% 정도 됩니다. 지난해 말 1.19%에서 지난 3월 말 2.01%로 연체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던 점을 감안하면 다소 상승 추세가 좀 둔화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부동산 PF 연체율을 한번 같이 보시죠. 네. 같이 보시면은 지금 숫자가 그 은행 같은 경우는 1.4 그리고 증권은 0.2. 근데 대출 잔액 기준이고요. 그 증권의 연체율이 17.28%로 굉장히 높게 나오긴 해요. 근데 증권은 약간 모수의 문제가 조금 있어서 네네. 그거는 좀 다르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사실 뭐 구체적인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기사 내용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그 PF라는 게 좀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려주다 보니까 네. 뭔가 좀 자금 사정이 좀 안 좋았을 때 나 먼저 회수할래요. 네. 그러면은 이제 안 사업이 빠그러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협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금융회사들끼리 모여서 여기는 좀 사업성이 있어 보이니까 우리 조금 더 기다려보자. 아니면 우리가 좀 신규로 자금 공급을 해보자. 네. 근데 그 중에서 난 싫은데요. 그러면은 이제 사업 전체가 이렇게 망가지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정부가 이제 대주단협약이라는 걸 만들어서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을 제가 좀 취재를 해본 결과 대주단협약에 들어간 분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니까 최근에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좀 나쁘지 않다. 네. 그러니까 좀 전에 언더스탠딩에서 좀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사업을 중단하자라는 네. 분위기는 아니라고 아니다. 해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부동산 가격이 좀 어느 정도 지지가 되고 있는 이유로 주택금융공사에서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액이 거의 35조 4천억 원이 풀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돈이 늘어났죠. 35조 4천억이 늘어났고, 그리고 이제 2분기 말 기준으로 한국은행이 집계한 가계 신용 잔액을 보면은 1,862조 원으로 전분기 대비 한 9조 5천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네네. 결국 이제 부동산 PF라는 게 공모가 얼마 네. 받을 수 있냐. 우리는 공모가 당연히 낮으면 청약 가격이 네네. 좋은데 이거를 좀 받을 그 정도가 못 받겠다 싶으면 사업이 안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그 상황을 보면은 부동산 좀 가격은 좀 오르고 있고 금리의 추가 인상 가능성은 높지 않고 여기에 더해서 내년에 총선이 있는데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겠느냐라는 점에 대한 것들도 좀 기대감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보면은 수출은 부진한 상황에서 정부가 세수는 많이 부족하고 결국은 좀 민간 부채를 늘려서 경기를 지탱하는 거 왜 별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부채를 늘려서 그러니까 국가가 부채를 짊어지고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리는 것보단 예. 그게 좀 부담스러우니 아니요, 그럴 만한 네. 여력이 없는 거죠, 정부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간 부채를 늘리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민간 부채라는 결국 우리 빚이잖아요. 우리의 빚이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경제를 지탱한다는 거는 결국은 좀 후폭풍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에 대해서 좀 해설을 해드리면 그 민간 부채를 더 늘려서 지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다. 네. 다만 뭐 단기적으로 부동산 PF발 위기설은 네.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정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그 이주호 기자가 준비해 주셨죠. 두 번째 뉴스는 산업입니다. 예. 자, 낸드 플래시 가격이
좀 반등한 것 같다는 그 자료가 나왔습니다. 일단 화면 한번 보시면 2분기 낸드 매출이요. 전 분기 대비 7.4% 반등한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평균 판매 가격을 보면요. 10%에서 15%가량 급락했대요. 그러네요. 가격은 급락했는데 일단 그 매출이 늘었다. 그 말은 즉 판매량,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죠. 예. 1분기 저점 대비 19.9% 물량이 늘어난 거고요. 기업별로 보면요. 삼성전자가 여전히 1% 감소했습니다. 예. SK하이닉스는 26.6% 급증했고요. 삼성전자는 일단 이게 2분기 자료이다 보니까 2분기에 생산량을 조절하기 시작했고 3분기에 추가 감산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 3분기에는 삼성전자도 특별한 눈에 띄는 좀 성과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 가지 뉴스를 좀 덧붙여보고 싶은데 한국은행에서 2분기 기업 경영 보고서를 내놨어요. 예. 이게 22,000여 개의 대한민국 기업에 대한 성장성과 수익성 그리고 안정성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는 건데 일단 대충 내용을 보면은 매출액 증가율이 0.4%였던 게 마이너스 4.3%로 2분기에 하락을 했고요. 예.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7.1%에서 3.6%로 반토막 가까이가 났습니다. 사실 그러면 이제 2분기 한국 기업들의 성장성은 악화됐고 수익성은 둔화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반도체 뭐 낸드가 좀 반등했다고 보여드리긴 했었지만 실제로 이 기업들 가운데 그럼 어디가 안 좋았는지를 보면 제조업이 안 좋았습니다. 뭐 너무나 뚜렷하죠. 6.9% 정도 제조업이 안 좋았고 그 가운데 기계전기전자 즉 반도체의 하락이 15% 정도 됐으니까 반도체가 안 좋았습니다. 좀 약간 안 맞잖아요. 그렇죠. 2분기에 반도체는 뭐 한 15% 감소했는데 뭐 낸드 약간 올라갔다 이 정도다 보니까 일단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낸드에서 감산의 효과가 점차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다. 일단 2분기까지는 안 좋았던 거 확실한데 그 정도의 의미는 있다라고 보입니다. 사실 뭐 반도체 얘기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문가기 때문에 지금 뭐 바닥이라는 얘기를 벌써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넘어가서 내년 얘기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낸드 쪽이 조금 좋아지는 모양새가 보이는데 좀 완연한 회복세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기대감을 갖기가 좀 쉽지 않은 단언하기 좀 분위기인 힘든 것 것 같긴 해요.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업의 어떤 건전성에 대한 걸 네네. 표시를 해주는 건데 거기선 아무래도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그 반도체가 워낙 비중이 크기 때문에 네. 반도체가 돌아서지 않으면은 뭐 전반적으로 돌아서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그렇죠. 같은 분위기입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요즘에 정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 네. 지금 기관 수요 예측 이틀째 진행 중인데요. 공모가 밴드의 상단인 26,000원 이상으로 결정되는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라는 얘기를 시장에서 네. 하고 있습니다. 15일까지 닷새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 대부분의 기관들이 그 상단에다가 다 가격 제시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물량 받으면 된다라는 건데 사실 그 최근에 수요 예측 경쟁률이 높았던 뭐 1,000대 1 넘게 기록했던 기업들이 대부분 공모가 밴드 상단보다 높게 결정이 됐었고 뭐 시큐레이터 같은 경우는 1,800대 1 정도 기록했고 뭐 스마트 트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도 공모가 상단을 기록을 했는데 네네. 그리고 나서 요새 공모주 시장에서는 약간은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데 네. 어떤 기업은 진짜 공모가 두세 배 가는 데도 있고 네. 아닌 데는 좀 하락하는 데도 있고 한데 최근 두산 로보틱스를 비롯한 그 로봇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높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PER 한 38배 정도에서 공모가를 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산업 구조가 비슷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PER이 한 100배에 육박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38배면 굉장히 싼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고 두산 로보틱스의 제품을 그냥 같이 보시면은 네. 2015년에 출범한 협동 로봇 회사입니다. 산업용 기계에 주로 사용하게 될 건데 13개 라인업을 가지고 있고 글로벌 매출 비중이 한 70% 정도 네네. 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포트폴리오가 어느 정도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또 로봇 시장의 어떤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2023년 한 7만 대 수준에서 10년 후에 한 43만 대 정도 6배 정도 성장할 것 같고 연평균 30% 이상 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 같이 보시면은 이제 성장률 전망인데 이게 저 밑에는 중국을 제외하고 있고 위에는 중국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중국 시장을 포함하게 되면은 그 자국
으로 아, 좀 조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이 만들어서 중국 내부에서 소비하는 물량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뭐 중국을 포함하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네.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장 같이 보시면은 이제 네. 글로벌 협동 로봇 시장의 점유율입니다. 일단 그 스위스, 덴마크의 유니버셜 로봇이 거의 36%로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일본의 환하기 한 14%, 그리고 테크맨 로봇이 그 6.5%, 두산 로보틱스가 한 4위 정도 됩니다. 오, 높네요. 예, 그리고 이제 글로벌 포트폴리오가 어느 정도 좀 갖춰져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협동 로봇 기업이 좀 성장을 하게 되면은 좀 잘 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조금 신경 쓰이는 거는 두산 우선주가 네. 그 자회사가 비싸게 상장되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봉 기준으로 40% 넘게 올랐고 두산이 어제 상한가 근처 갔다가 오늘 고점도 한 11%까지 네네. 올랐다가 마감은 마이너스 6.3%로 하락. 왜 이렇게 변동성이 큰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모회사, 그러니까 자회사가 좀 비싸게 상장을 하게 되면은 네. 이제 증자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 사실 그 기업 거버넌스 측면에서 보면은 그 자회사 상장이 모회사 기업 가치에는 좀 악영향을 미친다고 이론적으로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요즘에는 우량자 회사가 상장을 하게 되면은 기대감으로 좀 모회사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좀 다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우선주가 이렇게 급등락을 변동성을 크게 가져간다라는 거는 조금은 그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원래 이게 그러면 언제 자회사가 상장했을 때는 모회사에 긍정적, 언제 자회사가 상장했을 때 모회사에겐 부정적, 이게 좀 분리되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 예전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할 때는 LG 네네. 화학이 많이 안 좋았잖아요. 네네. 근데 두산 지주 밑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있는 건데 이게 보통 이게 비상장 상태로 있을 때는 그 기업 가치가 모회사의 연결로 네네. 이렇게 다 잡힌다라고 네.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상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종목이 분산되고 하다 보니까 지배 구조가 분산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로봇에 대한 관심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치가 좀 반영돼서 가격이 형성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이렇게 변동성은 굉장히 크다라는 네.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세 번째 뉴스는 이조 기자 어떤 거 가지고 오셨나요? 자,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이번에 뉴스가 터진 게 뭐였었냐면, 그 유럽에서 러시아의 그 가스를 비롯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많이 하니까 미국도 투자하지 유럽도 투자하지 하면서 우리가 많은 기대감을 가졌었잖아요. 예, 예. 근데 그게 좀 부메랑이 되어서 안 좋게 돌아오고 있어서 그 뉴스를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일단 제목부터 보시자면은 태양광, 중국산 태양광 모듈이 쏟아지면서 유럽 기업들의 파산과 생산 중단이 속출되고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근데 뭐 이 얘기는 어느 정도 좀 있었던 얘기인 것 같은데, 네네. 이 기사가 된 출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출처는 이번에 그 유럽 위원회에다가 네. 솔라 유럽, 그러니까 솔라 파워 유럽이라고 하는 리서치 기관이 경고성 메시지를 리포트로 내서 제출을 했거든요. 이러다가 유럽의 태양광 기업들 다 망한다 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리포트를 제출한 거니까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사실 이거는 워낙 맥락이 있는 이야기죠. 그 유럽이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독립을 위해서 태양광 패널을 막 설치하려고 하는데 유럽 내에서의 생산 물량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기 때문에 중국 물량을 계속 끌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엄청난 그 공급 물량이 쏟아지게 되면서 가격 자체가 뚝뚝뚝뚝 떨어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거든요. 예. 자, 그런데 지금 표를 보시면은 이 가격이 얼마나 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2023년 1월만 하더라도 40이었던 가격이 31까지 거의 한 25%가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모듈 가격 있잖아요. 예. 모듈 가격은 유럽에서 사상 최저치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워낙 중국에서 많은 물량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이 때문에 유럽의 태양광 기업들이 파산하거나 생산을 중단하는 사태가 소출하고 있는데, 일단 인곳 생산업체인 노르웨지안 크리스탈즈는 지난달에 파산을 신청했고, 예. 9월 들어서 인곳과 웨이퍼 등을 만드는 노르웨이의 또 다른 태양광 업체 노르선이 연말까지 생산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솔라파워 유럽이 유럽위원회에 서한을 보낸 게, 즉각적인 조치가 없으면 유럽 태양광 제조 회사들이 추가 파산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저는 사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많이 짓는데 어떻게 가격이 하락할까? 그런데 결국 러시아 피하려다가 이제 중국의 공급 물량이 워낙 많아지게 되면서 예. 약간 생태계가 교란된 현상 때문에 국내 업체들도 지금 많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근데 있습니다. 이런 리서치를 이제 유럽위원회에다 제출을 했다라는 거는 네네. 그 업계에서 추정하기로는 지금 현재 그 미국 쪽으로는 중국 태양광 패널 물량이 못 가고 못 있잖아요. 들어갔죠. 네. 워낙 관세를 높게 가져가고 있는 건데 그것도 미국이 이제 IRA 법안을 통해서 네. 뭔가 자국에다가 태양광을 많이 깔려고 하는데 결국 중국 좋은 일만 시키는 거 아니냐. 거기다 한 가지 더 있었죠. 그러니까 중국 아닌 줄 알고 동남아에서 수입했는데 알고 예. 보니 중국의 우회 수출이었다. 그것도 관세 매기기 시작했고. 그렇죠. 네. 그 24년부터 네네. 관세를 매기기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해서도 그런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그렇죠.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규제 상황이 네. 나쁘진 않아요. 미국에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나라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곳이 현재 미국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유럽에서도 그 선을 어떻게 긋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괜찮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원래 모체가 하나 큐셀이잖아요. 그렇죠. 큐셀은 독일 그렇죠. 네. 기업이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통상적인 외교적인 노력들도 좀 덧붙여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뉴스 봤고요. 다음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LG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ESS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겠다. 5년 내 매출 3배 성장을 목표로 한다.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네. 그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뉴스를 소개해드릴 때는 일단 출처를 좀 말씀을 많이 드려요. 네. 왜냐하면 뉴스를 그냥 헤드라인문을 보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뉴스가 어떤 맥락에서 나왔을까를 같이 보시는 게 뉴스를 이해하시기에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미국 최대 신재생 ESS 전시회가 열리고 있어요. 네. 그 RE 플러스 2023이라는 행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ESS의 자신들의 신제품을 전시를 하고 네. 그리고 ESS 전략을 발표를 하면서 이른바 고객을 모집하는 거죠. 내가 이런 제품과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니 저희 걸 좀 사세요라는 건데 사실 이번에 LG에너지 솔루션이 좀 내세웠던 제품은 LFP 셀을 적용한 전력망용 모듈러 타입입니다. 네. 그리고 순행식 컨테이너 제품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열을 관리하는 건 순행으로 하겠다라는 거고 네. 그 배터리 셀은 LFP로 하겠다는 겁니다. 최근에 그 LFP 배터리를 두고서 논란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쵸? 여기서 네. 뭐 덤핑 얘기도 좀 나오고 뭐 그러는데 사실 그 뉴스의 출처도 살펴보시면은 상하이 모터쇼하고 네.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많이 출품을 하다 보니까 네. 야 거기 자동차에다 LFP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맥락에서 좀 그렇게 나왔었어요. 네. 사실 그 LFP 같은 경우는 한국 배터리사들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은 그 미국 최초의 대규모 ESS 전용 배터리 생산 공장을 애리조나에 네네. 만들고 있습니다. 3조 원 정도를 투자하게 되고 16기가 규모로 건설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그 LG엔솔은 파우치형 배터리를 많이 만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파우치형으로 된 LFP 배터리가 생산이 됩니다. LG엔솔이 직접 언급한 얘기가 뭐가 있었냐면은 지금은 LFP를 ESS에 집중을 하고 있다. 네. 다만 LFP가 그 투자금에 있어서는 NCM보다 더 비쌀 수도 있다. 네. 그런데 여기에 그 원재료 가격이 좀 낮고 제품 구조가 좀 간소화돼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여기에 더해서 미국의 현지 생산을 통해 관세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고 텍스 크레딧으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 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게 어쩌면 조금 갈라져 있는 겁니다. 그 시장이 그 자동차용 배터리 시장 그리고 ESS용 배터리 시장 그리고 국가별로 좀 갈라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 배터리 시장 산업의 주력 시장은 미국이고 네. 사실 유럽에 대한 공략이 좀 미흡하다는 평가는 있지만 이거 우리가 진짜 정말 숨가쁘게 캐파를 늘리고 있는데 네네. 여기서 미국 시장에 집중하는 걸로도 약간은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동안 이제 배터리의 물성 관련한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네네. 이게 배터리만 가지고 경쟁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ESS 같은 경우는 전력망하고 어떻게 연계를 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그 LG엔솔에서 얘기하는 거는 4가지 전략, 현지 공장, 현지 공급망, 차별화된 기술력, 시스템 통합인데 네. 시스템 통합이라는 건 뭐냐면은 ESS를 설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네. 거기에 대한 사업 기획,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연계해서 어떻게 만들 것이냐,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설치하고
향후에 유지보수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네. 같은 서비스까지 더해서 상품성이라는 게 만들어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배터리를 만들기 전에는 원가 얘기가 있겠지만 이 배터리의 어떤 시스템적인 구조를 어떻게 서비스할 수 있을 것이냐. 네. 여기에 더해서 그 중국의 배터리 회사들이 미국에 직접 네. 진출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까지도 감안을 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ESS 배터리를 LFP가 이제 원가가 낮은 것에 네네. 대해서 우려하는 것과 또 한국 배터리 산업들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같이 비교하면서 보시는 게 좀 전망을 하실 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하는 건가요? 아니요 이미 진행되고 있죠. 이미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네. 이거를 그 고객들한테 발표를 하고 고객이 그러면은 저희 뭐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과 함께 네네. ESS를 같이 만들어 봅시다 하면은 그런 시스템 설계들을 같이 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배터리 그냥 팔고 끝나는 게 아니고 네네. 거기에 대한 진짜 그 전력을 만들어서 실제로 전력망에다 판매하는 단계의 유지 보수까지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서비스까지 네네. 제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시간 관계상 이제 뭐 단신 몇 가지 좀 해볼까요? 그럴까요? 단신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되게 흥미로운 뉴스가 나왔는데 유로모니터에서 아태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그 리테일, 그러니까 소매기업, 유통기업을 꼽았는데 거기에 네이버가 들어갔습니다. 네? 네이버가 들어갔습니다. AI 기업? 유통기업이요. 유통기업? 네. 리테일 유통기업에 네이버가 6위로 선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장 속도로 보는 거예요. 화면 한번 보시면 일단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아니면 싱가포르와 같은 이제 그 모바일 기반의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은 이런 뭐 모바일 관련된 유통기업들이 빠르게 뭐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죠. 고투가 인도네시아, C라고 보이는 게 이제 싱가포르. 자, 근데 이 기업들은 뭐 44% 한다 치는데 네이버 6위로 보이시죠? 19.8%. 자, 이게 뭔가 하니 저는 사실 이제 네이버라고 하면 광고 플랫폼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네이버의 이 사업 모델을 보더라도 커머스와 핀테크까지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매출 가운데 거의 한 40% 정도를 이게 차지하고 있으니까 네이버가 전 세계에서도 이제 유통기업처럼 인식이 되기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걸 먼저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로 눈에 띄었던 그 유로모니터의 이번 그 지점 가운데 하나가 뭐였었냐면 요즘에 이제 그러면 어느 커머스가 잘 될 것이냐에 대해서 일단 전 세계에서 라이브 커머스와 소셜 커머스를 좀 많이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화면 한번 보시면 뭐냐면 좀 진한 파란색이 이제 라이브 커머스의 성장 속도와 전망을 보여주는 거고요. 회색 선이 소셜 커머스의 성장 속도와 전망을 보여주는 건데 소셜 커머스의 경우에는 2026년 정도가 되면 거의 3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00조 원 가까운 시장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도 그 이제 라이브 커머스에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유튜브도 라이브 커머스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최초로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한 가지의 맥락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구나 커머스 시장에서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단신은 그 KDI에서 전세 보증료율을 현실화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네. 그 전세 보증금의 현실화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그 전세 떼먹으면 집주인이 전세금 안 돌려주면은 이거를 이제 그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해주거든요. 허그나 그런 데 보증을 해주는데 최근에 그 역전세난 그 전세 가격을 못 미치게 되면은 이제 집주인이 나 못 주겠다. 그랬을 때 결국 공공기관들이 이 돈을 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 얘기는 그 전세금 떼먹은 집주인을 정부가 보장해주는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험 요율을 올리든지 아니면 전세 계약을 할 때 임대인의 상환 능력, 그러니까 집주인의 상환 능력을 좀 철저하게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중개인의 역할도 중요하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였고요. 저희는 매일 저녁 6시 퇴근길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퇴근길에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오늘 있었던 뉴스들 잘 정리해드리니까요. 내일도 함께해 주시죠. 저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주호 기자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